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오늘 10월 토요일, 오늘 10월 주말을 중순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죠? 엄청 추워졌어. 오늘 또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되게 춥더라고. 거기다가 되게 이른 시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달력을 안 그래도 오늘 한번 봤는데 출근하기 여기 나오기 전에 공휴일이 아예 없더라고, 연말까지. 오늘부터? 그러니까 10월 우리 저희가 그 한글날 그 연휴 다 끝나고 이제 12월까지 공휴일이 아예 없어요. 아, 그거 크리스마스는 대체 휴일 안 해주나요? 그 보통 종교 쪽은 잘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1월 1일 또 토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연휴가 없다라고 보면 돼가지고 되게 슬퍼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저도 요즘 산에 빠져 있습니다. 산? 네. 거의 왜 산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아, 등산? 등산. 도저히 그의 행적을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산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야? 북한산 갔다가 음, 그 비봉이 있거든요? 음, 그 거의 절벽이에요. 어. 거기서 낭떠러져서 죽을 뻔하고, 아, 최근에? 최근에 진짜. 등산 갔다가? 등산을 갔는데 너무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 난간도 없는데 그냥 서서. 음, 그래가지고 나도 갈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절벽이 완전 낭떠러진 거예요. 아니, 이런 거기 데 간다고? 다니신 어르신들은 거의 신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항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취미생활 하시더라도 좀 되게 조심하셔서 좀 하시길 바라고. 요즘에 날이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감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트윈데믹 해가지고 독감이랑 코로나랑 같이 오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 맞아, 요즘 애기들도 막 갑자기 원인 모를 코로나는 아닌데 코로나 증상 비슷한 그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엄청 난리라고 하더라고, 아랫지방에. 감기 좀 잘 걸리는 편이에요. 어때요? 감기는 잘 안 걸려요. 나름 건강 체질이야? 근데 다른 잔병이 많아요. 감기만 피해가고 다른 게 많다. 어쨌든 감기 이제 나눠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그 카톡 보내줬잖아. 그 스푼 라디오 댓글 달린 거. 아, 네네. 스푼 라디오가 좀 되게 신기한 게 걔네들은 그 플랫폼은 그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나이 어린 막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으시는 플랫폼이거든요.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야자할 때 막 라디오 같은 거 듣고 했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으시던데 거기에 이상하게 또 그 가을의 맛 같은 게 또 조회수가 또 잘 나와서 좀 신기하더라고. 확실히 플랫폼별로 좀 선호하는 에피소드가 다른 것 같아. 팟빵 이런 데는 뭐 이게 좀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팬데믹 이런 게 조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어리신 분들이 듣는 곳에는 이제 나나시 하는 뭐 취미 같은 거 있잖아. 요리 같은 거. 그런 게 좀 잘 나가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스푼에도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좀 올리려고 하니까 낱낱 또 주제 좀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오늘도 한번 잘 해보시죠. 오늘은 도덕감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하면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물론 제 이제 의도는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용도 좀 많이 빼고 좀 예시 같은 것도 많이 들었잖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도감론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편하게 좀 듣게 하기 위해서 나름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내용을 좀 왜곡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한 800페이지? 이래서 한 3장은 한 200페이지쯤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쉽게 더 한번 준비해 볼게요. 지난 시간을 잠시 설명해 보면 애덤 스미스의 도감론을 제가 좀 재편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1장 감정 부분을 하다가 감정에서 동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감정의 나머지 부분인 감정의 불규칙성부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애덤 스미스가 설명하는 감정의 불규칙성은 행운과 불운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겠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행위의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조금 더 중요시 돼야 된다고 봤고 낱낱은 의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봤죠. 물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인 애덤 스미스를 좀 따라가 보면 애덤 스미스 역시 의도를 조금 더 중요시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결과를 무시했느냐?
그렇진 않거든. 결과도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를 만드는데 실패하면 감사나 비난을 감소시킨다. 아무리 의도가 좋거나 부적절해도 의도한 결과를 낳지 못하면 공로나 과실이 불완전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 약간 인간의 불안정성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가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좀 뭐 아쉬울 수도 있겠죠. 이런 예를 들어요. 건축가의 의도만큼 건축되지 못한 건축물은 설계 전체가 건축가에 의해 결정됐으나 설계도만큼 만들어지지 못하면 감탄에 미치지 못한다.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감탄의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행위에는 그것을 시작하는 의도와 끝난 다음 나오는 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의도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 또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행운이나 불운, 즉 인간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판단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좋은 행동인 선행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인 뭐 악행, 범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거든. 앞에서 지지난 시간에 제가 호랑이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을 덮치는 호랑이를 쏘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선행이거든. 그런데도 좋은 의도로 총을 쐈지만 사람이 맞았다라고 하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로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총을 잘 쏴가지고 호랑이만 쏘고 사람을 잘 구했다라고 하면 그 공로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선행에 대해서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오면 그 공로나 칭찬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악행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뭐 무슨 예를 들어야 되나 이거? 낱낱이 막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딱 한 대만 때리고 지옥 가겠다 생각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게 빗나갔어. 폭력을 의도했지만 즉 악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행도 실패로 끝나면 그 과실이 감소된다라고 봅니다. 범죄의 계획과 결과는 엄연히 다르게 처벌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범죄의 의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미수에 그치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될 피해를 면한 데서 오는 기쁨이 그 분노를 희석시킨대요. 이렇듯이 사람의 감정에는 불규칙성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 때문에 법적인 처벌에도 느슨함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지. 보통 뭐 살인과 살인 미수, 뭐 폭행과 폭행 미수 이런 것들이 아닌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나뉜다는 얘기죠. 안낫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전 시간에 호랑이를 예를 든 건 분명히 좋은 선행에 대한 이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악행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지. 주인공인 애덤 스미스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의도와 결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결과보다는 의도가 중요하지만 결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도와 강도 미수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금 미수를 약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 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당연하게 미수는 조금 약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 내가 의도해서 미수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범죄를 지르고 싶었는데, 잘못돼가지고 미수가 된 건지, 이거를 나는 행운과 불운이 개입해서?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난 당연히, 내가 진짜 망설임이 마지막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서 그런 경우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다르게 처벌하는 게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는데 미수로 꽂혔을 경우에는 약간 상황을 좀 짐작을 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실질적으로도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치밀하게 하고 예행 연습 같은 걸 하면 더 가중 처벌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현대 쪽에 와 있는 관념인 것 같고 낱낱은 어쨌든 뭐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과 처벌을 다 하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덤 스미스도 약간 조금 애매한 입장인 게 선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결과보다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런 폭행과 폭행 미투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만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본 거니까 불규칙성에 대한 적용이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되게 인간적인 학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제로 그렇잖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인간적인 학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의 모든 결과는 운명 아래 있으므로 공과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행운 또는 불운의 개입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규칙성이 왜 존재하냐라고 보면 애덤 스미스는 세상의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죠. 이런 불규칙성에도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조물주가 이것을 만들 때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나 행운, 불운 등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정이나 사상, 의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종교 재판일 뿐이고 되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무슨 저기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보고 그냥 때려 죽인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무언가를 처벌하는 건 옳지 않잖아. 중세에 일어났던 뭐 마녀사냥, 종교재판이 다 그런 거고 그냥 상상한 것만으로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 예시로 종교재판을 든 거니까 당시에도 교회 권력이나 신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던 시기인데 그런 종교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좀 합리적인 학자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악행에 대한 불규칙성의 판단의 이유를 본 거고 의도만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선행에도 불규칙성의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 선행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무언가 만족을 하지 못한대. 달성하지 못하면 더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노력한다고 합니다. 즉 선행에 있어서 불규칙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더 노력해서 더 좋은 행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제1장 감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공정한 관찰자로 갈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impartial spectator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그냥 공정한 관찰자예요. 책에서는 뭐 공정한 관찰자, 마음속 동거인 아니면 뭐 제3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오늘 공관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해서 갈 거고 영어를. 공관이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개만 꼽으라고 하면 동감이고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동감이랑 이 공정한 관찰자가 들어갈 것 같아. 우리가 무언가 행동이나 감정을 판단을 할 때 애덤 스미스는 세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내가 1인称 시점이 보고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 타인이 보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한 관찰자라고 해서 내 내면에 있지만 나의 상황이나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제3의 눈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공정한 관찰자. 뭐 양심 같은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굳이 따지면 양심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이거든. 우리가 보통 뭐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 뭐 양심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낱낱이 길을 가다가 하품을 하다가 입에 나방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나방을 땅바닥에 뱉으려고 막 침을 막 뱉고 하겠지. 근데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길거리에 무언가 뱉는 게 불법이거든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나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나방 뱉어야 될 거 아니야. 패패패. 근데 나방이 이제 침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나방은 어쨌든 무언가 땅바닥에 투척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지 굳이 따지자면. 하지만 벌레를 삼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풀밭이라든지 쓰레기통을 찾아가지고 그 벌레를 뱉겠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공정한 관찰자는 그 와중에도 안 돼. 땅바닥에 뱉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네가 삼켜라. 라고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나에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되게 엄근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라고 보면 되고 내 내면의 상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를 바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도 똑같이 판단을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의 제 첫 번째 특징 남들을 평가할 때나 나를 평가할 때나 모두 동일하게 공정하게 바라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 자신의 행위도 공간이 판단을 하고 타인의 행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공정한 관찰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부터 출발한다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교류 없이 고립된 곳에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얼굴이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을 사회로 데려오면 한 가지 거울을 제공받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회로 데려와서 자신의 감정 중에 어떤 것들은 인정되고 혐오되는지 목격을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뭐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회가 아닌 혼자 살아간다면 뭐 동의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도덕적인 관념, 시각이. 동의하죠. 약간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고, 뭐 물론 이제 픽션이긴 하지만 뭐 정글북이나 타장 같은 거 보면 인간과 동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간과 만나게 되면 무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원숭이가 키워주면 원숭이의 습성을 따라갈 거고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게 막 발현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그럴 것 같고, 혼자 또는 인간과 아닌 존재랑만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저도 이건 좀 동의를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사회화 또는 경험,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도덕적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이 행위의 평가를 우리는 관찰한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것이 칭찬받고 비난받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릴 때는 좀 미완성인 채로 있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생긴다라고 보냐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래. 이제 더 타인은 내 부모님처럼 나를 편애하거나 나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자기 훈련의 시작이라고 보고, 실제로도 뭐 맞는 말이지. 우리가 가족들이랑만 살다가 밖에서 타인이랑 부딪히는 게 거의 학교가 최초일 테니까. 맞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요즘 학교 못 가는 애들이 그런 걸 잘 못 배우잖아. 집에서는 엄마는 한계가 있고.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그게 좀 문제라고 하더라고. 사회화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네. 거의 2년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못 가고 하는 거지. 이제 갓 입학을 했을 때 그 애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지. 학교에서 애들을 만난 적이 없고 다 화면으로만 만나보니까. 아하. 만나면 약간 어색하고 하겠다. 아예 그게 좀 더디돼 실제로도.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대학교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아. 저희가 사실 물론 그게 뭐 좋은 문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1학년에 입학하면 선배들이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막 3학년이 됐다라고 하면 학교 식당도 못 찾을 거고 뭐 강의실도 못 찾고 뭐 그런 좀 에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맞아. 되게 슬픈 상황인데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화 과정을 스스로 방관자라고 상정을 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상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두 사람으로 분할하는 것, 재판관과 재판받는 사람 동시에 모두 나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관찰한다. 좀 그런 편이에요. 저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나옵니다. 애덤 그래요? 스미스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놓는다고,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런 얘기 해요. 재판관과 재판받는 사람 두 가지 다 나인데 즉 공관은 나를 판결하는 재판관이고 나는 판결받는 대상이라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두 가지 다 내가 내리는 판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판단에는 결과가 같지가 않다고. 여기서 나오는 공간의 제 세 번째 특징인데 낱낱이 좋은 말 했던 것처럼 분명히 공간의 시각, 나의 시각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두 개 다 내가 내리는 판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내리는 나의 판단과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는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일까요? 인간이니까? 그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뭐 연약함 때문이겠지. 이거는 제가 제 4장에서도 하긴 할 텐데 간단히만 보면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알긴 하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 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지켜야 되는 걸 강요하는 입장이고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좀 편하게 가고 싶은 입장인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맞아. 큰 게 아니라고 해도 뭐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사자성어에는 없지만 현대에는 생긴 사자성어 내로남불. 나는 또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많죠. 당연히 뭐 저도 그렇고 애덤 스미스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도 애덤 스미스가 얘기를 해주는데 위에 나왔듯이 판단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공정한 관찰자의 권위가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이 재판관에게 물어봄으로써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덤 스미스는 우리의 그 눈 있잖아, 시각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등을 예로 들면 신호등에 우리가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낱낱이 어느 날 막 길을 뛰어가다가 신호등을 슬쩍 봤는데 무언가 보라색 불을 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 육체적인 눈은 보라색을 봤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내면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아 저게 고장이 나서 보라색 불이 됐구나 또는 아 내가 빨리 지나간다라고 잘못 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라색 불을 본 눈은 내 육체적인 눈, 내 개인이 내리는 판단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은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육체적인 눈과 마음의 눈 두 가지를 합쳐서 무언가 정보를 바로잡는다라고 보는 거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내 입장을 넘어서 내면의 고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라고 보는 거죠. 애덤 스미스가 보는 공정한 관찰자의 영향력은 우리의 시각을 옆에서 바로잡아주는 선생님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친구랑 또 안 싸우고 하잖아. 어느 정도로 강제력이 있는 정도로는 보지만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다 듣진 않죠. 귀찮으면 숙제도 안 하고 하니까 약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쵸? 엄청 잘 듣는 편이었죠. 아 그래? 그런 칭찬 스티커에 집착해가지고 우리 조가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된다.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별로 자석으로 붙여놓잖아요. 음. 칭찬 스티커 같은 걸.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도 그런 거 막 모으면 무슨 선생님이 뭐 간식 같은 것도 주시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사탕도 주고 어. 종례 시간에 막 그런 거 주니까 이제 열심히 했죠. 나는 항상 학교 다니면서 저런 거를 누가 모으는 거지 했는데 그 모으는 게 낱낱이었구나.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딱히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눈에 안 띄게 다니는 학생이었어.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거는 모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어색하네요. 뭐 넘어갈게요. 어쨌든 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지만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나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한 결코 자신의 이해관계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파멸적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거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의 이익과 어떤 손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쉽게 흔들리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감히 자신의 이익을 다른 많은 이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지 못한다. 내부의 인간이 그러면 남들에게 경멸받는다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나에게 좋고 나쁘다라고 해도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무시를 하냐면 애덤 스미스는 자기기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행동의 정확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공간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인간의 약점인 자기기만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생긴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일반적인 규칙을 형성하고 스스로 경멸받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거든. 모든 행동은 시인되거나 부인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을 뭐 무시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는 거고 되게 좀 인간을 좀 선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 그럼 난나되게 물어볼게. 첫 번째 시간에 애덤 스미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떠오른다라고 했고 낱낱이 아는 분들 중에는 애덤 스미스를 욕하는 분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지금까지 들려드린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정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이나 자유를 해쳐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되게 같아? 진짜 인간을 좀 사랑한 사람이야.
인간을 사랑하고 너무 인간을 너무 관찰 많이 해가지고 음, 그 약점 같은 거 약간 그런 것까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런 원인 같은 거를 굉장히 살펴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약간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애덤 스미스가 인정하는 행위나 감정은 모두 이런 도덕적인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이기심이라고 하는 안 좋은 감정조차도 무언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 마무리할 때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마무리가 좀 걱정되긴 한다. 근데 너무 뒤로 던져놓은 게 많아가지고 마무리 좀 잘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되나요? 세 번째 시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제 2장 공정한 관찰자였습니다. 다음은 제 3장인데 여러 가지 미덕과 악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 첫 번째로 정의와 자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줘. 자해? 정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정의고 자해라는 건 사실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통 뭐 자선행위라든지 봉사, 친절 같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를 자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가 아니라 여이죠. 그죠? 여의. 자해는 스스로 해치는 걸 생각했구나. 그렇네. 베푸는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그래서 자해는 스스로 원해서만 이루어져야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와 비교를 해줘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친절하지 않는다고 누군가한테 처벌받지 않죠. 하지만 자해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감사한 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것일 뿐이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정의는 이것과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다른 모든 좋은 감정들, 미덕들과 정의는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짚고 넘어가거든. 이게 되게 애덤 스미스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정의는 이것을 하지 않거나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분노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정의를 행할 때 의무감이라는 걸 느낀대. 다른 것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선택이지만 정의는 의무화되어 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비난받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미덕과 강제력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정의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이거 좀 중요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정의와 다른 미덕들의 차이점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사회에 필요하고 좋은 것은 맞는데 정의는 필수적인 거고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켰다라고 해서 또 무언가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 정의 행동이. 하지만 미덕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지만 이것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덕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고 정의는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애덤 스미스가 좀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의 필요성을 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 사랑이나 감사 등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사회는 맞지만 이런 것이 없다라고 사회가 무너지진 않거든. 하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덕은 사회를 조금 풍족하게 해주는 MSG 같은 역할로 보는 거지. 건물을 예로 드는데 자해라든지 이런 미덕들은 건물로 치면 장식물 같은 느낌이고 정의는 기둥이라고 보거든.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떠한 예외나 수정도 허용되지 않는 약간 문법 규칙 같은 거에 비교를 하고 다른 것들은 미사오구 정도로 비교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와 다른 미덕들의 좀 차이점이었는데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굳이 정의를 필수까지 하면서 사회를 이룰까라고 물어보면 애덤 스미스는 인간 내면에 무언가 타고난 애정 같은 게 있대. 그래서 사회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로 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불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파괴하고 만약 공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 힘과 폭력에 의지해서라도 이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극형에 처하면서까지도 사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 제도 같은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게.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제도가 있죠. 하지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폐지국가로 보는 게 좀 맞긴 한데 이거 사실 주제를 따로 빼야 돼가지고 되게 방대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사형 집행까지 가지 않고 좀 간단하게만 좀 보자고. 명목상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아예 폐지돼야 된다라고 보는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다른 주제 같은데 어.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아 진짜 쟤는 찢어 죽여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사형제도가 뭐야 진짜 태형이 부활해서 때려 죽여야 돼? 방화문에 앞에 묶어놓고 돌팔매질?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그런 진짜 그냥 무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형제도 폐지에 만약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반대에 던지겠네? 근데 또 막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사람들 막 맞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 선택. 그러면 반대? 반대. 애덤 스미스도 아마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이제 그 사형제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뭐 사회라는 것 자체가 보통 그런 표현 쓰더라고. 사형이라는 게 죄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거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과연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를 격리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봐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보통 뭐 암묵적 동의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같이 함께 살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개인의 영역을 떠나서 국가적인 권력으로라도 이것들을 좀 국가 유지를 위해서 격리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또 뭐 다른 개념으로 좀 보자면 우리가 왜 영화 세븐 특집할 때 사적 복수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 나중에 한번 더 주제로 빼서 얘기하긴 해야 될 텐데 사적 복수의 예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이 사적 복수를 하지 않게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세상에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거든.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국가도 아름답고 예쁜 정치를 하고 싶겠지만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이런 역할도 분명히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뭐 경찰은 왜 있고 뭐 사형금 법은 왜 있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낱낱과 내가 예를 들어서 싸운다라고 하면 그게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 개인끼리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커지면 국가가 흔히 말하는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개인의 판단을 못하게 떨어뜨린 다음에 국가에서 좀 좋게 말하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잖아.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는데 나쁘게 표현을 하면 개인끼리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박탈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 행위라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어쨌든 사형제 폐지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반대의 입장이고 낱낱도 그러면 약간 반대의 입장이고 분명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긴 하지만 좀 찾아보니까 저희랑 비슷하게 여론조사 해보면 한 반대가 좀 더 많아요. 6.5 대 3.5 많으면 7 대 3까지도 더 많기도 하고 헌법재판은 이거 좀 놀라웠는데 비교적 최근에도 헌법재판이 있었더라고. 2010년도에. 2010년도에도 근데 결국에는 폐지가 되지 않았죠. 지금 보면 5대 4로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1990년대 헌법재판에서는 7대 2였대. 반대가 7, 찬성이 2인데 2010년 비교적 최근에는 5대 4까지 온 거니까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치. 그 안에 계속 사형사들이 계속 그냥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어차피 뭐 규모가 커진다. 오늘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개인의 생각만 좀 들어보려고 했고 1편에서는 낱낱과 제가 입장이 계속 달랐거든요. 서로 반대였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계속 또 일치하네요. 아주 신기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위에 좀 과장하긴 했는데 애덤 스미스가 부정한 행위에 처벌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처벌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된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책 제목이 뭐죠? 도덕 감정론. 그죠?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게 사회 유지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의 감정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니까.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러면서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위로. 굉장히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역할을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안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만져주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따스운 사람이야. 우리가 개인의 범죄의 처벌이 사회 유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개인에 대한 관심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료의식일 뿐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의 분노에 동감할 수 있다고 봐요. 사회를 유지해야 해라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정의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사회적인 큰 맥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것이 곧 정의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애덤 스미스의 조금 독특한 입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처벌과 징벌이 있어요. 즉 내세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세에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내세관을 인정하면서까지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크리스천이셔? 크리스천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당시 세계 자체가 이런 기독교가 지배하는 거니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지만 조물주, 뭐 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 속에는 살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죽어서라도 처벌받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라고 보면 되겠지. 모든 미덕은 그에 따른 적절한 보답을 받고 만약에 이 보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은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운과 불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일 뿐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필기정, 모든 것은 정의로 이어진다, 죽어서라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금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예까지 들거든요. 세상은 우리 인간의 법은 게으르지만 착한 사람이 보상받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착한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법칙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라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수확물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이것과 반대라고 하거든. 인간의 감정은 게으르지만 착한 사람에게 조금 더 보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봐. 조물주의 법칙은 조물주에게 적합하고 인간의 법칙은 인간에게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자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동작하다라고 얘기하거든. 좀 독특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규칙과 인간의 감정은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애덤 스미스는 좀 세상을 조화롭고 규칙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뭔가 자연 규칙과는 반대되는 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 농담성 좀 섞어서 하면 좀 끼워 맞추기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잘 엮어서 설명을 해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찾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자연 규칙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게 맞을 텐데 사람의 감정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시킨 거다라고 던져놓고 사회 정의와 배분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반대되는 것 또한 결국에는 뭐 조물주의 의도였다. 의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결국에 이 책의 제목이 도덕 감정론이니까 인간의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근데 인간도 어쨌든 자연이잖아. 뭔가 지금도 진짜 자연처럼 완전 양육강식처럼 진짜 강한 자만 약간 살아남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금의 모습을 애덤 스미스가 또 본다면 그렇게 말할까? 좀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현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있고 인간은 또 인간의 법칙대로 있다고 하는 거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약간 다르다고 본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자연의 법칙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에서 방금 말했지만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지금을 시대를 본다면 물론 비판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비리 같은 것도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게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공정한 관찰자가 사회화와 교육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 지역별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떻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미개한 국가에서 보면 살인도 공정한 관찰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도 그런 것들을 책에 써놨지만 제가 빼버린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이 화합하고 사회가 번영하고 정의가 실현되다 보면 그런 미개국도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까지 단계까지 올라와서 결국에는 보편적인 공정한 관찰자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애덤 스미스가 낱낱이 물어본 것처럼 지금을 본다라고 하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노력하고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지금 있다라고 하면. 뭐 낱낱의 질문에는 답이 안 됐죠? 아까 화합도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이렇게 박수를 쳐야지 다는 것처럼 한쪽만 막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되잖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개념이라든지 이익이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사실 개인 간에서는 그런 게 좀 잘 지켜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걸 떠올려 보면 분명히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나쁜 행위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살인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 자체를 칭찬받는 행위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 빼버려서 내용이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국가라든지 종교 파벌 같은 것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극단적인 애국심이라든지 종교 관념들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의 도덕성을 해친다라고 봐요. 그렇죠. 요즘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종종 점점 늘어나요. 어떤 거? 길게 매직으로 쓴 글자를 판을 들고 다니시는 분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그 길거리 시위하시는 분들, 어르신분들. 또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들과 화합할 수 있을까? 뭐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안 계실 분들이니까 우리도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심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경계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고, 뭐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해보면, 그럼 과연 국제 관계에서 그런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것 같아? 뭐 유엔 뭐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진짜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유엔이라든지 그냥 국제 기구 같은 게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라고 보잖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약간 어떻게, 그 WHO 같은 것도 사실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최근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약간 중국 편을 들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든 사실 방법은 없지만 우선은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우리 오늘 주제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타 인종이라든지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그런 게 사실 우리한테도 있는 중에 있거든. 저만 해도 그 흔히 말하는 그 중국인들 많은 거리 가면 막 범죄 도시 같은 거 막 떠오르고 뭔가 그 사람들을 조금 피하고 싶은 욕구가 내면에 조금씩 있거든.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인정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뭐 일본 욕하고 한국 막 응원하고 그런 것도 약간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판단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맞는지 조금 더 일상 속에서라도 꾸준히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좀 더 공정한 중립기구가 있어야 되고, 다 알지만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합의를 하고 제도라든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시죠. 벌써요? 아니 왜냐면 오늘 대본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엄청나게 후려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중립기구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빠진 이유가 제가 다 분량 때문에 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갑자기요? 아니 오늘 준비한 게 이게 다른데 뭐 어떡해. 알았어요. 대본이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고, 사실 오늘 한 게 도덕감정론에 거의 다예요.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동감, 공정한 관찰자, 정의, 이 세 개가 다 나온 거거든. 나름 핵심은 다 짚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할애한 건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할 때는 아직 그 4개 장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4개 장을 좀 대충 후려쳐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비하면 딱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총 3부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준비해서 끝낼게요. 다음 주에는 낱낱이 뮤직 페스티벌 얘기한다고 했죠? 예. 엄청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뮤직 페스티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